오늘은 이제 슬램을 이용한 3차원 얼반 매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슬램 코리아에서 세미나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슬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슬램에 대해서 좀 얘기를 깊게 할까, 아니면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해 하실까 하다가, 제가 이제 슬램을 통해서 여러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매핑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은, 제 이름은 정진용이고요. 저는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인하대에서 학사를 하면서 이제 인베디드 컨트롤 쪽을 좀 공부를 했었고요. 2012년도에 이제 석사로 카이스트를 진학을 해서 이제 매핑, 이때는 이제 슬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 매핑 시스템을 만들어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쪽 연구를 많이 했었고, 뭐 카메라와 같이 이용해서 무비 모빌리티를 디텍션해서 제거를 한다거나 이런 쪽 연구를 했었고요. 이제 잠시 이제 국방급품질원 쪽에 잠시 입사를 했다가 16년도에 다시 카이스트로 입학을 했고요. 이제 16년에 이제 카이스트 입학을 하면서부터 이제 슬램이라는 걸 처음 접하고 이제 슬램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램을 접하면서 이제 매핑 시스템도 만들고 이제 슬램도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매핑 쪽을 연구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매핑 시스템을 꾸리고 이제 판교 지역에서 3D 여러 매핑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HD 맵 또는 이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3D 포인트 클라우드 맵은 이제 왜 필요할까? 그리고 3D 포인트 클라우드 HD 맵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데피니션 맵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이제 고정밀 지도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고정밀 지도는 이제 센티미터 레벨의 이제 정밀도를 갖춘 맵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제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HD 맵에 대한 이제 니즈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HD 맵을 이제 생성을 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HD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공간에 대한 정보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도로 라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경계선 아니면 뭐 표지판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 맵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어느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입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얻어진 뎁스 정보를 가지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제 현재 3D 맵 상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추정해 나가는 이런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를 대체해서 이제 라이다를 이용한, 이제 현재 포인트 클라우드 상에서 라이다 정보를 이용해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가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라이다 정보를 이용하는 건 비슷한데, 이제 라이다 정보를 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게 아닌 이 맵 상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이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동영상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바로 얻어진 라이더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제 하이스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맵상에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을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탐탐이라고 해서 미국의 매핑과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이제 업체에서 만든 건데, 이제 로드 DNA라고 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이제 도로 경계에 있는 어떠한 플레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해서 이러한 정보를 압축해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자율자동차가 내 위치를 인식하는 이런 정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만들려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MMS 장비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MMS 장비라는 것은 이제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대표적인 회사로는 이러한 이제 리글이라든지 옵텍 이런 회사가 있고요. 이제 조금 관점이 다른 회사로는 이제 히어라든지 톰톰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요 두 회사들은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글이라든지 옵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밀 라이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정밀하게 매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맵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히어라든지 톰톰 같은 회사들은 이제 이런 매핑도 하지만 이제 이 업체들의 이제 주 타겟은 이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목적으로 매핑을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핑 시스템의 가격들을 보면은 이제 리글 같은 경우는 뭐 9억에서 14억까지 있고요. 히어 같은 경우는 4억 5천.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매핑 같은 경우는 이런 MMS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실내 매핑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모바일 로봇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실내 매핑 로봇으로 보면은 이제 네이버 랩스에 이제 M1이라는 로봇을 있습니다. M1 같은 경우는 이제 2대의 벨로다인과 이제 한 대의 이제 레이디버그 옴니비디렉셔널 카메라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바퀴에 이제 오도메트리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실내 매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매핑과 이제 실외 매핑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실내 매핑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매핑에서 쓸 수 있는 GPS 정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글로벌 위치를 찾기가 힘들겠죠. 반면에 실외 매핑 같은 경우는 GPS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케일 같은 경우는 실외 매핑이 훨씬 스케일러빌리티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매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나리오에서는 2D 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외 매핑 같은 경우는 2D 가정을 쓸 경우 이제 위치 추정 오차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외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S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제 상당히 부정확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도시 매핑을 할 때도 많은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도시에서 이제 이런 3점 매핑이 쉽지 않을까를 일단 보면은 이제 GPS 신호 단절 문제가 있습니다. GPS라는 것이 이제 위성에서 쏘아지는 신호를 단말기에서 받아서 이제 위성 신호에서부터 얻어지는 거리 정보를 가지고 삼각침략법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인데, 이제 위성과 단말기 사이에 어떠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신호 단절로 인해서 GPS 추정 값이 부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신호 단절뿐만 아니라 이제 멀티패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GPS 신호가 어떠한 건물에 반사가 돼서 단말기로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 경우는 이제 단말기 쪽에서 알아서 필터링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GPS의 위치 추정 오차가 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GPS 같은 이제 내비게이션 센서가 아닌 이제 카메라라든지 라이다 이런 정보들을 사용해서 이제 내 위치를 추정해 나갈 때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빙 오브젝트도 많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어떤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오브젝트가 많은 경우에는 위치 추정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에서는 이제 글로벌 정보도 정확히 추정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컨시스턴시하게 로버스트한 내비게이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S 시스템들은 이런 GPS가 안 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글로벌 애큐러시를 높은 맵을 만들까를 보면은 이제 GCP라고 해서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GCP라는 거는 이제 측량을 이용해서 어떠한 특정 포인트의 글로벌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아내는 건데요. 슬램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랜드마크를 알아서 이제 글로벌리 이제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정확한 맵을 생성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GCP를 생성하는 게 상당히 돈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40km를 이제 정부에서 맵을 만들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이제 MS 장비를 이용해서 매핑을 했을 때는 이런 엄청 비싼 장비에 감가상각 다 포함해서 약 30km 기준에 약 750만 원의 비용이 든다면은 단지 21개 GCP를 측량하는데 비용이 6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MS 장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급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저희 시스템의 목표는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빨리빨리 래핑할 수 있도록 기동력도 좋고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 애큐러시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저희 래핑 시스템을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결과처럼 이제 현재는 한 3,000원 도시 래핑을 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셋도 이제 정리해서 공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네이버 랩스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저희 김환영 교수님, 카이스트 김환영 교수님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맵핑 시스템을 구축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처음 버전은 이제 이때는 이제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LCM이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LCM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이런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위에다가 이제 라이더도 달려 있고 카메라도 달려 있고 여러 시스템이 달려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아테메가 128이 이제 모든 센서들의 전원부라든지 그 카메라의 싱크를 위한 익스터널 트리거 이런 걸 이제 생성하는 역할을 했고요. 이런 시스템과 PC는 이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막 이 시스템을 놓을 데도 없어가지고 이제 차고가 없어가지고 실험할 때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실험을 하고 이렇게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창고가 생겨서 이제 잘 뛰지 않아서 되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초기 버전은 다음과 같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드웨어 좀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엄청 조악합니다. 예, 이게 저희의 최선이었고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맵핑을 하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드웨어 문제들을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엔코더가 어떻게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더넷 밴드위스 문제라든지 CPU 보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데이터 저장 안정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저희만 쓸 게 아니라 데이터를 공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릴라이어블한 안정성을 갖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게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동기화 문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버터 노이즈였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모니터도 자꾸 이상한 작동하고 막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이 이상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버터 문제였었는데,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24V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24V를 이제 220V를 사용할 경우가 있어서 인버터를 사용하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사 정연파 인버터를 사용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에 약간 노이즈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연파 인버터를 사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을 했었고요. 두 번째 노이즈는 이거는 아직까지도 약간 미스터리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GPS, RTK GPS, VRS GP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시스템에는 이 차량 뒤쪽에 이런 옴니디렉셔널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옴니디렉셔널 카메라가 이게 인터페이스가 USB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래 GPS가 잘 들어오다가 컴퓨터를 키면은 GPS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뭘까 계속 찾다가 보니까 결국 범인은 이 카메라였고, 이 카메라에 USB 전원이 들어가는 순간 GPS 신호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범인은 USB 인터페이스인 카메라로 결론은 났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카메라를 제거하면서 이제 GPS를 잘 받을 수 있게 해결을 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전방 스테레오 카메라 USB 인터페이스를 쓰면서 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USB 신호가 얼마나 세서 GPS를 제빙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거의 한 2m 멀리에 있는 그 스테레오 USB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레오 카메라가 동작을 하면은 GPS 신호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전방에 위쪽에 달았던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달아서 최대한 거리를 멀리하고 이제 그 신호선을 위쪽으로 뒤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차량 내부로 해가지고 그 신호를 배치함으로써 이러한 신호 재밍을 최소화했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시 해결 방법 아시면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죠. 휠 엔코더 개선 문제인데 대부분의 MES 장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 엔코더를 부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코더, 옵티컬 엔코더를 이제 바퀴 외부에 장착을 해서 바퀴의 이제 회전량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탈부착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이제 장착을 할 때 정확히 동심을 맞춰서 하지 않으면은 진동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로 댐핑이 있기 때문에 이 댐핑을 고려해서 제작을 하려면은 이러한 베어링을 가지고 이제 기구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속 주행일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고속 주행일 때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얘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희의 해결책은 이제 이러한 마그네틱 엔코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엔코더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엔코더는 아니고요. 공장에서 이제 먼지도 많고 비도 많고 물도 맞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마그네틱 엔코더인데 저희가 이거를 찾아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차량에 맞게 이제 이런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는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아무래도 마그네틱 엔코더는 이렇게 미세한 틈을 가지고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온도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알람을 울리게 한다거나 이런 안전장치까지 해서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고 장착한 지 한 2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더넷 밴드위스 문제랑 이제 CPU 부하 문제였는데 처음 시스템을 맨 처음 꾸렸을 때는 이제 이런 큰 시스템을 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맨날 하던 대로 PC 한 대에서 모든 센서 다 연결해서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시스템들은 이제 이쪽은 라이다고 이쪽은 카메라 그리고 이쪽은 내비게이션 센서들인데 이제 이런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많은 편이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18일쯤만 해도 이제 로우 데이터로 간다고 쳐도 데이터 양이 꽤 많은 편이고요. FOG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양 자체는 적은데 1000Hz로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엄청 빨리 일어나야 되는 센서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꾸리다 보니까 타임 스탬핑이라든지 이런 정확히 그 싱크로나이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제 시스템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양이 많은 이제 라이다랑 카메라를 분리를 했고요. 또 이제 내비게이션 센서들도 다 분리를 해서 이제 3개의 PC로 총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 PC들의 싱크로나이즈를 위해서는 이제 NTP를 써서 이제 싱크로나이즈를 맞췄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내비게이션 센서 쪽 PC에 NTP 서버를 구축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계속 시간 동기화를 시키도록 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타임 스탬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탬핑이 정확한 시점에 데이터가 들어온 시점에 정확히 딱딱딱 찍힐 수 있게끔 이런 구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저희 쪽에서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로깅을 해야 되는데 로깅하는 것도 상당한 부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PC를 부착을 해서 데이터 로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저장 안정화 문제였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로스 100으로 이제 로그인을 했었는데 데이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로깅해서 이제 RQT 백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막 뭉쳐 있거나 이게 한쪽이 물려 있거나 밀려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RQT 백, 로스 백을 쓰지 말고 저희가 만들자. 그래서 그냥 멀티스레드랑 이제 큐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 로깅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 현재는 이런 로깅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재는 데이터를 로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저희는 이제 로스 100이 아니라 이제 파일로 저장하는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너리 파일로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베이어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내비게이션 센서들은 이제 CSV 파일로 쭉 저장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로스를 저희도 사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로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일로 딱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용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파일을 다시 로딩을 해서 로스를 퍼블리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로스 플레이어까지 개발을 해서 현재는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가 동기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재는 플리 스테레오 카메라 USB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제 플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트리거도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트리거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두 개를 비교하다 보면은 비교해보면 하드웨어 트리거가 더 싱크로나이즈가 더 정확한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테메가를 써서 외부에서 익스터널 트리거를 줌으로써 이제 싱크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냥 사용할 때 쓸 때랑 이제 릴라이어블하게 중간에 프레임 드랍 없이 장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기기 카메라 버전을 썼었는데 기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제 MTU 같은 설정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프레임 드랍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탬프가 같이 찍혔는데 잘 맞춰 보면은 이제 한 프레임씩 밀려나 있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릴라이어블하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이미지도 좀 이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만들어진 맵핑 버전은 이런 식으로 전에보다 좀 낮았죠. 이제 엔코더도 없어지고 조금 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맵핑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마너스니 매일 만들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캘리브레이션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엔코더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바일 로봇이 이제 투일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은 이제 엔코더가 차량의 뒷바퀴 쪽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일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투일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바퀴의 이제 다이아미터 그리고 바퀴 사이에 이제 휠 베이스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오도메트리를 추정하게 되죠. 이런 오도메트리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라운드 트루스를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오픈 스페이스에서 VRS GPS라든지 FOG 센서, 이제 초정밀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그 두 가지 데이터와 그리고 이니셜리 에스티메이션 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그라운드 트루스 포즈 그 트라젝토리를 만들고요. 그 트라젝토리에 최대한 에러가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지는 파라미터를 이러한 옵티미이션 문제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해결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하얀색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포즈고요. 노란색은 이제 비에클로 추정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된 오도메트리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캘리브레이션 중에서는 이제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저희 센서 시스템은 이제 좌우 뒤쪽에 이제 두 개의 3차원 3D 라이다가 달려 있고요. 전방과 후방에 하나씩 2D 라이다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다 센서끼리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매핑을 했을 때 정확하지 않은 맵이 만들어지고 좀 지저분한 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이제 3D 데이터끼리 좌우 3D 라이다 데이터끼리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3D 라이다다 보니까 이러한 지오메트릭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ICP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트랜스포메이션 렐러티브 포즈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 환경은 이제 이러한 그 3차 그 세 개의 면이 만나는 그 3차 면만 만나면 조금 잘 안 돼서 이런 기둥이 있는 어떠한 구조물이 하나 더 있는 이런 구조물에서 이제 ICP 알고리즘을 통해서 두 센서 간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센서 시스템의 그 비에클 센터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뒷바퀴의 지면을 센터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지면이기 때문에 이런 지면에 있는 포인트는 Z값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플레임 피팅을 통해서 추출하고 이 플레임 피팅된 추출된 포인트들이 이제 Z값이 0이 되도록 이제 SVD를 통해서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여기에 이제 하얀색 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파란색 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전방과 후방에 2D 라이다인데 이 2D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히 그냥 바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ICP 돌리면은 이러한 빛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빨간색과 초록색의 머지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각 플레인을 다 뽑고 이런 플레인에 다시 속한 포인트들을 다시 이제 매핑을 해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러한 2D 라이다 데이터를 이제 ICP를 통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리스를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인데,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트린직이랑 익스트린직이 있고요. 뭐 베이스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 자체에서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이 있는데요. 그냥 이런 K-매트릭스라든지 베이스라인 뽑는 거는 그냥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체크보드를 사용해서 매핑을 했는데, 이제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게, 저희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제 전방에 라이다는 이쪽으로 보고 있고 뒤쪽에 있는 벨로다인이 이쪽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오버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카메라와 라이다 캘리브레이션 이런 게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일단은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 이제 슬램을 이용해서 매핑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3차원 매핑을 한 데이터에서 인텐시티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캘리브레이션을 할지 선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선택된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서 뭐 엣지를 뽑거나 해서 여러 가지 스테레오 이미지와 인텐시티 이미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매칭을 통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했고요. 이미지 추출하는 과정은 그냥 한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 논문에서도 도로 정보를 이용했는데 도로에서 이제 도로 마킹이 많은 이미지를 뽑자, 이게 그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도로 정보가 많은 걸 뽑기 위해서는 이제 베니싱 포인트로 향하는 라인이 많을수록 이제 도로 정보가 많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도로 정보들은 이제 이동 방향과 평행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니싱 포인트를 추출하고 그 베니싱 포인트로 맞는 라인이 가는 이미지를 뽑았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인텐시티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인텐시티 이미지와 이제 엣지 매칭하는 코스트가 있고, 이제 인포메이션 CO리를 이용해서 이제 NIT 코스트, 그리고 하나는 이제 두 플레인을 피팅하는 이런 세 가지 코스트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현재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아카이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칭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에 매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잘 얼라이먼트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센서를 이용해서 포즈를 뽑고 그 포즈에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가지고서 뿌리면은 다음과 같이 매핑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애큐러시를 높이려면 다시 또 슬램이 들어가야겠죠. 슬램이 들어가려면은, 슬램이라는 건 대부분 아실 거니까 이러한 루프가 발생했을 때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줌으로써 전체 패스를 스무딩하는 이런 알고리즘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량이 동일한 위치에 왔을 때 이제 오토매틱 에러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렐러티브 포즈를 계산하고 그 렐러티브 포즈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그래프를 옵티마이즈하는 로드 슬램이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런 비슷하게 이제 이러한 가까이에 있는 노드에서 로컬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해서 이 로컬 포인트 클라우드의 렐러티브 포즈를 계산함으로써 이렇게 렐러티브 포즈를 계산해서 그래프를 옵티마이즈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글로벌 애큐러시를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진 데이터들은 이제 타임 스탬프를 포함한 모든 로 데이터랑 이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이제 슬램으로 계산된 이제 포즈 데이터랑 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저희 카이스트 데이터셋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실험 환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GL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데이터셋 다운로드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이제 데이터셋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데모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데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매핑한 결과를 이렇게 웹에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웹GL을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실험을 어떤 환경에서 하고 싶은데 환경에 맞는 데이터를 미리 보고 이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까지 현재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셋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영리기관 도메인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얘기한다면은
현재까지는 이제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가지고서 매핑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CP라는 게 어떤 글로벌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은 이제 항공사진 지금 저희 매핑하는 결과에 이제 항공사진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록색 점들이 이제 그래프 슬램에서는 노드가 되고요. 이제 초록색의 경우에는 GPS가 잘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GPS가 잘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항공사진이랑 매칭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애큐러시가 분명히 되는데 이제 GPS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좀 많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항공사진에서 뽑은 피처와 저희 매핑한 결과에서의 피처를 매칭을 해서 글로벌 애큐러시를 높이려고 이제 저의 연구 미래 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센서 컨피규레이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센서 컨피규레이션이 계속 좀 머릿속에서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키티 데이터셋이 이제 가장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 데이터셋인데 거기서는 보통 스테레오 카메라의 베이스라인이나 아니면 라이다의 위치 같은 것들을 서로 이제 오버랩하게 해놓고 이제 그거를 네. 가지고 보통 복원을 해왔는데 지금 보여주신 시스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는 전방, 스테레오는 전방 보고 있고 또 라이다는 다른 데 보고 있고 또 2D 라이더 또 사용하셨잖아요. 혹시 뭐 시스템을 설계한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한 간단한 이유나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만들어질 때 자율주행 목적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저희 시스템은 이제 자율주행을 목적이 아니라 원래 애초에 설계를 할 때 3차원 매핑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D 라이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정확히 건물을 보거나 표지판을 보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던 거고 뒷면 뒤에 라이더 2D 라이더 같은 경우는 도로면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벨로다이 같은 경우는 많은 MOS 장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약간 대각선으로 달려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쪽 면을 2번 스캔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설치하면은. 그래서 이제 약간 매핑 관점에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키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현재 지금 최근에 항상 각광받고 있는 오스터라는 라이더가 있는데 그 오스터 라이더를 사서 여기다가 하나를 부착해서 이제 저는 키티 같은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데이터 한번 긁으면은 네. 어느 정도 용량이 나와요? 용량은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거기에 이제 몇 킬로에 몇 기가까지 써 있거든요. 대충 뭐 10kg를 했을 때 약 한 5기가 정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미지가 없는 데이터고 이미지가 있으면 한 10기가 정도? 아 저게 로 데이터 양이. 네, 로 데이터 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랩에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매핑을 한 결과를 라스 데이터로 같이 제공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700메가 정도 예상됩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도심에서 매핑이 어려운 이유가 GPS 신호 단자라고 멀티패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많은 동적 물체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실제로 이제 이 매핑 작업을 하셨을 때 이제 수많은 동적 물체들이 있는 상황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재 매핑 시스템에서는 이제 수많은 동적 물체에 의해서 어려웠던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있진 않아요. 근데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라이다 데이터를 쓴다거나 카메라 데이터를 쓸 경우는 그렇게 한데 저 매핑을 할 때는 아무래도 한번 틀어지면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성 있게 계속 매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현재는 내비게이션 센서만 가지고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매핑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 학회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럼 동적 물체에서 제거된 거냐 이런 문제가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저희가 이제
그 뒷단에 이제 동적 물체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맵을 만들려면은 그런 동적 물체를 추정해서 제거를 하고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까지만 질문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맵을 HTML을 만드시고 나서 네. 이 맵이 얼마나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비교할 만한 그런 툴스는 어떻게 하시나요? 실제로 이제 가까이 저희 학교에서 할 때는 이제 직접 저희가 RTK GPS 가져가서 뽑고서 데이터를 보고서 그거랑 비교를 해서 하고요. 지금 저희가 뭐 판교도 하고 있고 서울, 여의도에서도 데이터를 얻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 가면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제 뭐 사학서 같은 거 쓰면은 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만든 HD맵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MS 장비랑 이제 측량 관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라운드로 보고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예, 아까 전에 저희 이제 동적 물자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에도 모빌티에서 렌처를 보니까는 딥러닝 써가지고 딥러닝 써가지고 저걸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까 저 클리브레이션이랑 같이 맞는데 라이닥하고 그 카밀리브 좀 보면은 인텐시티 값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미지에 있는 게 그게 퍽을 이용한 거의 인텐시티 값인가요? 아니요. 저거는 네, 식을 이용한 겁니다.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거는 저희 매핑은 이제 지금 현재 라이다를 이제 벨로데이도 쓰고 C도 쓰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라스로 제공해주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제 2D 라이다, 식을 이용해서 만든 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오스터 라이다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 인텐시티 값이 원래 그 벨로다인도 나오긴 하잖아요. 네, 나옵니다. 되게 불안정하다 들었거든요. 네, 불안정. 근데 오스터에서 나오는 거는 뭐 더 안정화해서 그걸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바꾸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 컨피그레이션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매핑 시스템들이 여기다 이제 전방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보는 라이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매핑 관점에서도 쓰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오토매틱 관점에서 쓰기도 하는데 현재 이 시스템 뒤쪽의 컨피그레이션은 조금 더 매핑 관점에서 돼 있어가지고 좀 자율주행 자동차 관점도 좀 추가를 하자. 그래서 오스터를 추가하는 거고 뭐 대체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텐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또 약간 인텐시티 캘리브레이션 쪽도 연구를 했었는데 벨로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이 센서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인텐시티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면은 디스턴스랑 입사각, 인시던트 앵글을 보고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센서마다 그 특성을 뽑아보면은 좀 센서마다 좀 많이 다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2D 라이다 식 같은 경우는 좀 센서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특성이 좀 비슷비슷한데 그 벨로다인 같은 경우는 인텐시티 캘리브레이션을 해도 잘 되진 않는, 그리고 센서마다 좀 다 캘리브레이션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 그 바로 전장에 보면 라이다 캘리브레이션 있잖아요. 라이다 캘리브레이션. 네네. 사실 이제 제가 내일부터 이제 고생해야 될 분 중 하나를 질문 드리는 건데 네네네. 그 페이스북 올렸는데 아직 그 답변을 못했는데 그냥 제가 아직 저도까지 잘 몰라서 간단히 생각하기에는 네네. 두 센서의 거리하고 기울기 정도만 알고 있으면 트랜스포메이션 계산을 구할 수 있어서 네.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하고 뭐 기울기 정도인데 지금 고정된 상황이잖아요. 두 개 라이다가 설치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오메트릭한 예. 거리값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계상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센서 콘벤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리하고 기울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6D 포즈가 필요하죠. 예. 네. 근데 지금 지금 그 차량에 이렇게 고정돼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간단히 뭐 차로 잰다든지 네네. 뭐 기울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저렇게 복잡하게 해서 구하신 이유가 아닌가. 해보시면 알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센서 자체가 이제 센서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센서 카메라도 그렇고 카메라 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그 센터가 정확히 어딘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도 이제 2D 라이다 회전축이 있을 텐데 그 회전축이 센서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센서를 정확히 알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기준으로 스케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지 실제로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재가지고 했을 때는 안 맞습니다. 제 경험상. 그 두 개의 PCD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퍼서 막 움직이고 해가지고 맞춰서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어떻게요? 아니 그 제가 별도로 네네네.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끝에 한 분만. 네.
방금 질문하셨던 분 첨언을 드리자면 혹시 저희는 이제 그런 저희는 이제 고정식 삼각대 같은 거 세우는 라이다를 이용해서 맵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센서리 말씀하신 저런 시뮬레이션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 그 현장에서 많이 겪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층 빌딩을 촬영했을 경우에 그 라이다와 이제 위치가 가깝게 찍히는 근거리는 데이터가 잘 맞는데 라이다가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은 시계를 유사비를 실었을 때 밑에 부분은 잘 맞는데 그런 센서의 위치 같은 때는 차이 때문에 위로 갈수록 값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실제 프로그램 메커들도 적용을 해서 그런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 형상을 좀 더 피팅시키는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일단 MMS 장비랑 지금 이제 하셨던 거랑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인지. 왜냐하면 기존의 MMS 장비 같은 경우는 컨셉이 그런 정밀 GPS와 정밀 IMU 센서의 위치에다가 그냥 라이다 휴대폰 값을 뿌리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되는데 이거 어떤 차이점인지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적하셨던 그런 샘플이 혹시 터널 현장에서는 어떤 결과물을 났었는지. 저희가 이제 터널을 방금 MMS를 해서 저희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터널 구간에서는 이제 IM이랑 그다음에 GPS 장비 센서까지 뿌리는 형식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 기존 MMS 장비들이 IMU 센서 값들이 점점 갈수록 오차가 쌓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많이 벌어지는 결국에는 이제 터널 입구로 나왔을 때 촬영했던 것들이랑 중간이랑 많이 틀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제 이번 저런 근데 이번 결과물은 어떤 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MS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MS랑 비교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하고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드리기에 가장 저렴하고 일단 MS 장비들을 보면은 근데 제가 실제로 본 적은 몇 번 없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서 같은 걸 봤을 때는 이제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다 옵티마이즈를 진짜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최대한 수작업을 안 하도록 알고리즘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애큐러시를 높이려는 관점에서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 데이터셋 보면은 이제 남산 터널 데이터가 있긴 하거든요. 터널 같은 경우 보면은 어쨌든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도메트리랑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서 프로파게이션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안에서 이제 최대한 정밀한 센서인 FOG라든지 엔코더 데이터를 써서 최대한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나왔을 때 이제 GPS 데이터를 가지고서 스무딩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정진영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